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한강이 그림처럼 내려다 보이는 한남동 최고급 빌라의 거실은 명품 가구들로 화려하게 채워져 있었지만 그 공간을 감싼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정희는 널찍한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침묵 속에서 아들 영민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고 며느리 세연은 소파 반대편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한참이나 머뭇거리던 영민이 마침내 결심한 듯 정희 앞에 테이블 위로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과 모텔 예약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영민이 우물쭈물 거리자 옆에서 지켜보던 세연이 짜증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뭘 그렇게 질질 끌어? 그냥 빨리 말해. 아유 답답해. 그냥 내가 말할게. 어머님, 저희가 집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연휴 동안 잠시만 나가 계셔야겠어요. 집을 추석 명절 안 보내고 네 저희가 시간도 없고 인테리어 대표님이 이번 추석에 시간이 괜찮다고 하셔서 좀 급하게 결정됐어요. 저희도 나가 있어야 하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어서요. 세연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시선으로 예약증을 내려다보다 애써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일부터 집 비워주면 되는 거지? 네, 최대한 빨리요. 저희도 준비할 게 많아서요. 세연이 보란 듯이 손목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챙기던 정희는 문득 남편의 유품인 낡은 국밥 그릇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담긴 물건이었죠. 세연아, 내 국밥 그릇 어디 있니? 부엌 찬장에서 못 찾겠더라. 공사하다가 깨지면 큰일인데. 가방을 들고 부엌에서 국밥 그릇을 찾던 정희가 묻자 세연은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제 짐 정리하면서 버렸어요. 너무 낡고 더러워서 보기 싫었거든요. 버렸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TV를 보던 영민이 그제야 고개를 돌렸죠. 엄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그릇이었어요? 그냥 그릇 하나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니. 그 그릇은 절대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거라고. 내 아버지랑 내가 처음 국밥집 시작할 때부터 쓰던 그릇이야. 그 그릇으로 첫 손님한테 국밥을 대접했고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세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촌스럽네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낡아빠진 그릇을 간직해요? 그 그릇에는 내 아버지의 마음이. 됐어요, 엄마. 이미 버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엄마도 그 그릇에 미련 버리세요. 평소에 쓰시지도 않으면서. 영민이 어머니의 말을 끊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정희는 입을 다물고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신 국밥도 그 그릇이었는데 정희의 작은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영민과 세연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일 공항에서 몇 시에 만날까? 10시쯤? 일찍 가서 여유 있게 체크인하자. 좋아. 우리 엄마 아빠도 벌써부터 설레시던데.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너희들 여행 가는구나. 네, 발리로 3박 4일 다녀올 예정이에요.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함께요. 영민이 마지못해 대답하자 세연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님도 혼자 계시면서 좀 쉬세요. 맨날 저희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피곤하실 텐데.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이들에게 눈치를 보며 사는 존재였다는 말이 뼈아프게 박혔습니다. 그래, 나도 좀 쉬어야겠다.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나갔다 올게. 연락 주면 들어올게. 네, 조심히 가세요. 모텔은 깨끗한 곳으로 잡아놨으니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영민이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세연은 고개도 들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죠. 차가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가방 손잡이를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키웠구나. 뼈아픈 후회와 함께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이렇게 쉽게 버리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빌라를 나온 정희는 영민이 예약해준 모텔 주소를 확인하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기사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연휴에 어디 가시나 보네요? 네,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서요. 가족들이랑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기사의 말에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서늘한 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택시가 모텔 앞에 멈췄을 때 정희는 창밖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린 정희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어머니 정희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 너머로 사라지고 난 뒤 한남동 빌라의 거실에는 거짓말처럼 해방감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무거운 짐이라도 벗어 던진 듯 영민이 소파 위로 털썩 주저앉으며 길고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만족스러웠는지 며느리 세연이 그의 옆에 우아하게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아,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 시어머니랑 한 공간에 있는 거 정말 답답했어. 그러게. 처음엔 추석인데 모텔에 가시라고 말하기가 좀 그랬는데 막상 나가시니까 편하고 좋네. 영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주위를 둘러보자 세연은 벌떡 일어나 거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손뼉을 쳤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 스타일대로 이 집을 바꿀 수 있어. 저기 저 촌스러운 자개장부터 확 갖다 버리고 벽지도 요즘 유행하는 걸로 싹 다 바꾸는 거야. 내일부터 공사 시작하는 거지. 근데 추석인데 민원 안 들어올까 걱정이네. 영민의 물음에 세연은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테리어 대표님이 그러는데 시끄러운 공사는 아니라 괜찮대. 내일 오전에 바로 실측하러 오기로 했어. 세연이 신이 나서 말하자 영민도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나저나 발리 정말 기대된다. 당신이 보여준 리조트 사진 봤는데 완전 궁전이더라. 맞아. 우리가 여행 갔다 오면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걸? 다음 날 두 사람은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서 세연의 부모님과 만났습니다. 엄마, 아빠. 세연이 달려가 부모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세연의 어머니 정경숙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딸 덕분에 엄마 아빠가 이런데도 다 와보네. 사위 덕이 크지. 영민아, 정말 고맙다. 세연의 아버지가 사람 좋게 웃으며 영민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영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죠.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발리에 도착한 네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호화로운 리조트에 체크인했습니다.
곧바로 모두가 수영장 옆바에 모여 샴페인을 주문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건배. 정경숙이 잔을 높이 들자 모두가 행복한 웃음소리와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 여기 진짜 천국 아니야? 세연은 감탄하며 수영장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SNS에 사진을 올렸죠. 잠시 후 세연이 스마트폰을 영민에게 보여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자기야, 이것 좀 봐. 벌써 좋아요가 100개 넘었어. 댓글 난리 났다. 역시 우리 와이프는 유명인이라니까. 그날 저녁 영민과 세연은 둘만 리조트 발코니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영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새로 시작하고 싶은 사업이 하나 생겼어. 어떤 사업인데? 지금 당신 운영하는 국밥집도 골골대는데 사업을 또 해? 온라인 쇼핑몰인데 해외 명품을 전문으로 파는 거야. 요즘 이게 완전 대박이래. 명품?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런데 자금은? 사업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세연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자 영민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게 혹시 장인어른, 장모님께 조금만 손을 벌려볼 수 있을까? 그 말에 세연이 어이없다는 듯 핀잔을 주었습니다. 자기야, 정신 차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만한 자금이 어딨어. 영민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좋은 기회인데 국밥집으로 대출 받아버릴까? 아휴, 머리 아파. 그때 세연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 국밥집을 아예 팔아버리는 건 어때? 뭐, 가게를 팔자고? 영민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세연은 그런 영민을 부드럽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잘 생각해봐. 그 국밥집 한 달 내내 죽어라 일해봤자 임대료에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잖아. 차라리 지금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목돈으로 큰 사업을 시작하는 게 훨씬 똑똑한 방법 아닐까? 영민이 흔들리는 눈빛으로 샴페인 잔만 내려다보자 세연은 그의 턱을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알면 난리 나실 텐데. 어머님께는 비밀로 하면 되지. 어차피 법적으로는 당신 명의로 된 가게잖아. 우리가 팔아도 아무 문제 없어. 맞긴 하네. 여보, 우리 아직 젊잖아. 언제까지 그 낡은 가게에 발목 잡혀서 살 거야? 평생 국밥이나 팔면서 살고 싶어? 세연의 마지막 말이 영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영민은 남은 샴페인을 단번에 털어넣고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지금이 기회야. 영민은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지금 해외라 부동산에 들르진 못하는데 서울 중구에 있는 정희 국밥집 금매로 내놓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중개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시죠? 서울 중구 을지로 쪽이고요. 1층 상가입니다. 아, 그 국밥집을 내놓으시게요? 근데 여기 요즘 워낙 핫한 지역이라 금매면 가격을 좀.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영민의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민이 세연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됐어. 내일 당장 가게 보러 간다고 했어. 와, 진짜 잘했어, 여보. 세연이 기뻐하며 영민을 끌어안았습니다. 발리의 아름다운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은 다시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대박을 위하여. 그래,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야.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더 큰 성공에 대한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희는 캄캄한 모텔에 앉아 30년 전부터의 기억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의 인적 드문 골목길. 아직 앳된 얼굴의 젊은 정희가 낡은 테이블 위에 연탄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손가락은 새빨갛게 얼어붙었지만 그녀의 두 눈만은 희망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정희가 옆에서 국밥 재료를 다듬고 있던 남편 강현수를 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정희의 손을 현수가 자신의 투박하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끓인 국밥 맛을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무슨 걱정이야. 한번 맛본 사람들은 무조건 다시 오게 되어 있어. 두고 봐. 곧 이 골목에 사람들이 줄을 설 테니. 그래도 워낙 구석진 곳이라서 세상 모든 위대한 시작은 다 이렇게 작은 법이야. 중요한 건 음식에 담는 우리 정성이지. 현수가 든든하게 정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정희는 커다란 솥에 사골을 가득 넣고 드디어 불을 지폈습니다. 정희는 선반 위에 고이 모셔두었던 낡은 국밥 그릇 하나를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그릇에 우리 첫 손님 국밥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럼 이 그릇이 우리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 될 거야. 몇 시간이 지나자 진하게 우러난 사골 국물 냄새가 골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퇴근길에 골목을 지나던 한 회사원이 냄새에 이끌려 두 사람의 작은 노점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기요, 혹시 여기서 국밥 하시는 겁니까? 네, 방금 막 끓여낸 뜨끈한 사골 국밥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정희가 세상 가장 밝은 미소로 대답하자 회사원이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말아 첫 손님에게 내놓았습니다. 바로 며느리 세연이 버렸던 그 낡은 국밥 그릇에 담아서 말이죠. 회사원이 의심 반, 기대 반으로 국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와, 세상에, 이게 정말 무슨 맛이죠? 이렇게 깊은 맛은 난생 처음입니다. 밤새 푹 고아낸 진짜 사골 국물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넣고 정성으로만 끓였습니다. 정희가 수줍게 말하자 회사원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그렇게 첫 손님을 시작으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노점은 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느 날 밤 하루 장사를 마치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꼬깃꼬깃한 지폐를 세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우리 영민이 좋은 옷부터 사줄까요? 아니, 당신 내 말 잘 들어봐. 현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신문에 실린 부동산 광고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번 돈을 그냥 모아두지만 말고 이 근처에 나온 작은 상가를 하나 사는 게 어떨까? 부동산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상가를 사요. 위험하게. 지금은 작고 낡았지만 이 동네가 곧 개발될 거라는 소문이 있어. 몇 년만 묻어두면 땅값이 엄청나게 뛸 거야. 내가 다 알아봤어. 현수의 확신에 찬 눈빛에 정희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땀 흘려 번 돈과 대출을 합쳐 첫 번째 상가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국밥집은 번창하여 제법 큰 가게로 성장했고 부부는 돈이 모일 때마다 부동산을 하나씩 늘려나갔습니다.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정이국밥은 서울 시내에 여러 개의 분점을 둔 유명 맛집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주방에서 한창 바쁘게 일하는 정희에게 현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그냥 국밥집 사장이 아니라 진짜 큰 사업을 시작해 볼 때가 된 것 같아. 큰 사업이라니요? 외식 전문 기업을 만드는 거야. 이름은 정의 F&B로 하고, 그렇게 정의 F&B가 탄생했고 회사는 날개 돋친 듯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수는 오랜 꿈이었던 호텔 사업을 정희에게 제안했습니다. 도심에 낡은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길 사서 우리나라 최고의 5성급 호텔로 만들자. 우리의 꿈을 담아서. 호텔은 너무 큰일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호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현수가 과로로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정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현수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정희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우리 호텔 꼭 완성해줘. 우리의 꿈이잖아. 남편을 가슴에 묻은 정희는 피눈물을 삼키며 홀로 남은 꿈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마침내 5성급 호텔 더 헤리티지가 서울 도심의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관식 날 정희는 호텔 최고층 스위트룸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가 해냈어요. 남편의 꿈과 자신의 청춘이 담긴 호텔을 성공적으로 개관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이제 아들에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작은 유산을 물려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아들 영민과 며느리 세연을 호텔 최고층 레스토랑으로 불렀습니다. 와, 엄마, 이런 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너무 멋진데요? 값비싼 샹들리에 아래 세 사람은 최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고 있었죠. 정희는 아들 부부에게 이 호텔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민아, 이제 너도 내 앞가림을 제대로 해야지. 언제까지 엄마 그늘 아래서 살 수는 없잖니. 정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자 영민은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엄마, 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좀. 준비는 무슨 준비? 내 나이가 벌써 30을 훌쩍 넘었어. 정희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옆에서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던 세연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영민 씨도 나름대로 고민이 깊어요. 너무 재촉하시면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기회를 주려는 거다. 정희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듯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영민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 이름으로 된 을지로 국밥집 양도 계약서야. 국밥집을 저한테요? 영민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세연과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세연 역시 예상치 못했다는 표정이었죠. 아니, 그 가게를 저한테 주신다고요? 저는 그런 촌스러운 국밥집은 못해요. 차라리 사업 자금을 좀 주세요. 영민의 말에 정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영민아,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 가게는 우리 집의 뿌리야. 내 아버지와 내가 이 모든 것을 맨손으로 일궈낸 첫 번째 터전이라고. 하지만 엄마,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가 국밥집을 하려고 하겠어요? 좀 더 트렌디하고 세련된 사업 아이템이 얼마나 많은데요. 음식 장사는 트렌드로 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하는 거지. 그때 세연이 팔꿈치로 영민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가 잘 운영해 볼게요. 그리곤 영민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정신 차려 여보.
그 국밥집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데. 정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재료를 속이거나 정성을 빼거나 손님을 기만하는 순간 이 가게는 다시 내 것이 된다. 명심해. 며칠 후 을지로 국밥집 주방은 낯선 어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30년 세월이 담긴 비법을 아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민아, 이 국물 맛의 핵심은 시간이야. 최상급 한우 사고를 최소 12시간은 쉬지 않고 고안해야 해. 정희가 커다란 솥을 저으며 말하자 영민은 하품을 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12시간이나요? 그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요즘엔 엑기스 같은 거 넣으면 1시간이면 충분한데. 가스비가 감당이 되겠어요? 그런 장깨로 손님을 속이려 들지 마라. 음식은 정직해야 하는 거야. MSG 조금만 넣으면 감칠맛이 확 살 텐데요. 영민아, 정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가게에선 절대 안 된다. 천연 재료로만 맛을 내는 게 우리 철칙이야. 정의의 가르침은 한 달 동안 계속되었지만 영민은 매번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마침내 영민이 가게를 완전히 물려받은 첫날, 세연이 가게로 찾아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할 거야? 그렇게 장사해서 어느 세월에 돈 벌어? 그날 이후 가게는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영민은 가장 먼저 국내산 한우를 값싼 수입산 솥뼈로 바꾸었습니다. 사장님, 수입산으로 바꾸니까 원가가 30%나 절약됩니다. 직원의 보고에 영민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 차이는 별로 없지? 네, 대신 MSG를 예전보다 2배로 넣었더니 손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잘했어. 김치도 직접 담그는 거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는 그냥 공장 김치 사서 쓰자고. 세연이 옆에서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며칠 뒤 영민은 20년 동안 한결같이 가게를 지켜온 김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일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사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없으시고요. 그냥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영민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고 김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묵묵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고 그 자리는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로 채워졌습니다. 가게의 맛과 분위기가 변하자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수십 년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맛이 예전 같지가 않아. 국물도 텁텁하고 김치 맛도 영 아니야. 단골 할머니의 지적에 영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에이 할머니, 입맛이 변하신 거 아니에요? 레시피는 똑같은데요. 아니야, 분명히 변했어. 이러면 더는 못 오겠네. 할머니가 서운한 표정으로 가게를 나서자 영민은 뒤에서 혀를 찼습니다. 몇 달 후 정희가 예고 없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텅 빈 가게 안을 본 정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영민아, 가게가 왜 이 모양이야? 단골 손님들은 다 어디 가고? 엄마, 여긴 어쩐 일로? 영민이 당황하며 정희를 막아섰습니다. 정희는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 김치통을 열어보았습니다. 이건 공장 김치잖아. 내가 직접 담그라고 했을 텐데. 정희는 곧바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뱉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조미료 범벅이잖아. 이게 너의 아버지가 피땀 흘려 만든 국밥이라고 할 수 있어. 엄마, 제 방식이 뭐가 어때서요? 엄마 방식은 너무 구식이라고요.
시대에 맞게 장사해야죠. 아들의 뻔뻔한 대꾸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은 꾸짖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가게를 나섰습니다. 아들에게는 시간이 그리고 혹독한 가르침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정희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 끝냈습니다. 정희의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 아들에게 집에서 쫓겨나 모텔에 있는 자기 자신을 거울 너머로 바라보았죠. 이른 새벽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던 그녀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핸드백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낡은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회장님, 이한석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충직한 목소리에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실장입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호텔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실 것 같아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내가 있는 곳으로 와주세요. 네. 어디로 모시러 가면 되겠습니까? 장미 모텔입니다. 이제 내 호텔로 돌아갈 겁니다. 이제 그만 숨어 지내는 건 끝내야죠. 이한석 실장의 목소리에 절제된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결심하신 겁니까? 네. 내 아들에게 인생의 쓴맛이 무엇인지 마지막 교육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희는 모텔 세면대의 금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며칠 사이 수척해진 자신의 모습이 비쳤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시간 후 모텔 앞에 번쩍이는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박 기사가 차에서 내려 정희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박 기사. 정희가 뒷좌석에 올라타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이한석 실장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충격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겠죠. 내 아들은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만 살았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더 헤리티지 호텔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영민이 근황은 어떻습니까? 발리에서 한국 부동산에 전화해 국밥집을 급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언젠간 팔아버릴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찍일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실장이 태블릿 PC를 켜며 보고했습니다. 네, 회장님. 서울 시내 주요 부동산 업체 대표들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정희 국밥집 건은 매물로 접수는 하되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차가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들어선 정희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실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의복과 스타일리스트 팀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1시간 후 정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행색은 온데간데였고 최고급 맞춤 정장에 완벽한 헤어와 메이크업으로 무장한 그녀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영민이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죠. 집무실 의자에 앉은 정희가 말하자 이 실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내일 오후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올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은행 쪽은 어떻습니까? 주요 시중은행에 모두 손을 써두었습니다.
영민군의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국밥집의 담보 가치를 최하로 평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정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자신의 850억짜리 호텔에서 아들의 심판을 계획하고 있는 동안 아들 영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달콤한 성공의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서 말이죠. 3박 4일간의 호화로운 발리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영민과 세연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장모님께 깍듯하게 작별 인사를 마친 두 사람은 곧장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은 여행이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전부 자기 덕분이야. 세연이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영민의 팔짱을 꼭 끼웠습니다. 영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이 정도 가지고 뭘. 장모님께는 앞으로 더 잘해야지. 그나저나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하려면 국밥집부터 빨리 팔아야 하는데. 맞아. 부동산에서 연락 온 거 없어? 아직. 집에 가서 전화해보면 답이 와 있겠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민은 여행 가방도 풀어놓지 않은 채 부동산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성공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저 발리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 있나요? 아이고,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부장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곤란해 보였습니다. 영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설마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가게를 사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계약 직전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마음을 바꿨다고 연락이 왔지 뭡니까? 네, 갑자기요? 이유가 뭡니까? 저도 그게 답답합니다. 처음에는 위치도 좋고 권리금도 마음에 든다고 하더니 저도 이렇게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영민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다른 부동산 업체들의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지만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아, 그 을지로 상가 말씀이시죠? 죄송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취급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아니, 왜요? 위치도 좋고 유동 인구도 많은 곳인데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요. 특히 요식업 창업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들 해서 매수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들려오는 대답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았습니다. 며칠 뒤 가게 매각이 지지부진하자 조급해진 영민은 은행을 직접 찾아가 담보대출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을지로에 있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요. 영민이 자신만만하게 서류를 내밀자 상담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상가 건물은 저희 내부 평가 기준으로 볼 때 담보 가치가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가치가 낮다고요? 지금 을지로 땅값이 얼만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론 시세는 높지만 상가의 향후 수익성이나 황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시세의 30% 정도가 최대일 것 같습니다. 30%요? 장난하십니까? 그 돈으로는 사업 시작도 못합니다. 영민은 상담원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다른 은행으로 향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은행의 문은 그에게만 굳게 닫혀 있는 듯 했죠.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온 영민은 소파 위로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세연아, 아무래도 이상해. 부동산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전부 다 똑같은 소리만 해.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막고 있는 것처럼.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우리 일을 막는다는 거야? 처음 며칠간 영민을 위로하던 세연의 목소리에도 점차 짜증이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미치겠다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세연은 노골적으로 영민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 무능한 거 아니야? 고작 가게 하나 대출도 못 받아서 쩔쩔매는 꼴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최선? 그래서 결과가 뭔데? 그 국밥집 팔아버릴 생각했는데 짜증나. 세연이 악을 쓰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영민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모든 문이 자신 앞에서만 닫히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쳐놓은 거대한 그물에 걸려 허우적대는 아들. 그 절망의 순간 마지막 동아줄처럼 보이는 또 다른 거대한 함정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시간 넘게 영민은 소파에 쓰러진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친정 엄마와 한참 동안 통화를 하던 세연이 밝은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전의 짜증과 분노는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었죠. 여보, 방금 우리 엄마랑 통화했는데 이쪽으로 오신대. 장모님이 이 시간에 갑자기 왜? 영민이 힘없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세연은 남편의 헝클어진 머리를 다정하게 정돈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잖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네. 장모님께서 나를? 그럼 우리 엄마가 당신 얼마나 예뻐하는데. 일단 기다려봐.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벨이 울렸고 세연이 한달음에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온갖 보양식이 담긴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장모 정경숙이 인자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딸.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어. 엄마. 정경숙은 딸을 꼭 안아준 뒤 거실로 들어와 영혼 없는 껍데기처럼 앉아있는 영민을 보고 일부러 더 과장된 목소리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사위 얼굴이 이게 뭐야? 발리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얼굴이 반쪽이 다 됐네. 일어나 보게. 내가 우리 사위 기운 내라고 몸에 좋은 것 좀 사왔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장모님까지 걱정시켜드리고. 영민이 고개를 숙이자 정경숙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무능하다니 그런 약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알아봤지. 우리 사위 사업을 도와줄 만한 사람으로. 네, 도와줄 사람이요? 영민의 동공이 희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경숙은 기다렸다는 듯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럼 내가 아는 동생 중에 아주 부유한 자산가 사모님이 한 분 계시거든. 남편 사업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신 분인데 요즘 괜찮은 전통 음식점에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는 거야. 투자요? 그럼 우리 국밥집에요? 영민의 눈에 3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경숙은 그 빛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이지. 한밀한 사모님이라고 이 바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큰손이야. 마침 그분이 자네의 국밥집 이야기를 듣고는 아주 흥미로워 하시더라고. 세상에, 정말입니까, 장모님?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니까. 당신 엄마는 이럴 때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 세연이 옆에서 거들자 영민은 감격에 겨워 정경숙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장모님, 제가 그분을 꼭 한번 만나 뵙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연히 자리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그분이 워낙 격조 높은 분이라 아무 데서나 만나면 안 돼. 딱 그분 수준에 맞는 곳에서 만나야
투자를 끌어낼 수 있어. 더 헤리티지 호텔 VIP 라운지 정도는 돼야지. 더 헤리티지요? 거긴 너무 비싼데. 이 사람아, 큰 투자를 받으려면 그 정도는 써야지. 걱정 마, 예약은 내가 할 테니 자네는 나중에 투자금 받아서 갚으면 되잖나.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지. 정경숙의 너그러운 말에 영민은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정경숙과 세연은 청담동의 한적한 카페에서 은밀히 만났습니다. 주위를 살핀 정경숙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그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 그럼 엄마. 영민이는 엄마를 완전 구세주로 믿고 있어. 사기꾼 한미라는 준비 다 됐고? 완벽해. 가짜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빌려놨고 위조한 사업자 등록증이랑 신분증까지 준비 끝. 연기력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잖아. 세연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하자 정경숙도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계약서는? 걱정 마. 내 변호사 친구 시켜서 아주 교묘하게 만들었어. 겉보기에는 평범한 투자 계약서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가게의 소유 지분 100%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숨겨진 완벽한 매매 계약서야. 가격은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으로 적어놨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본 계약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까지 완벽하게 넣어놨어. 서명하는 순간 끝이야. 역시 내 딸이야. 똑똑해. 정경숙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자 세연은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엄마,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걱정 붙들어 매셔. 영민이가 제정신으로 직접 서명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생겨? 지금 그놈은 절망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야. 너가 옆에서 정신없게 만들어서 계약서 따위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정경숙은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핸드폰을 꺼내 공범인 한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나야. 내일 오후 2시 더 헤리티지 호텔 VIP 라운지. 약속 잡혔으니까 최대한 부자처럼 하고 나와. 명품으로 아주 떡칠을 하고 오라고. 전화를 끊은 정경숙이 세연을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경숙은 영민에게 희망에 가득 찬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서방, 한 사모님이 내일 당장 만나자고 하시네. 정말요, 장모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영민은 구세주를 만난 듯 정경숙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영민.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거대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경숙과 세연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동시에 걸렸습니다. 약속 당일 오후 영민은 옷장 속에서 가장 비싼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간절한 희망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마저 놓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절박함 때문이었죠. 여보, 나 어때? 괜찮아 보여? 그럼, 아주 멋있어. 누가 봐도 성공한 젊은 사업가 같아. 최고급 원피스로 한껏 멋을 낸 세연이 다가와 영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때 핸드백을 든 장모 정경숙이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강서방, 너무 긴장할 거 없어. 한밀한 그 사람, 돈은 많아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야. 내가 미리 자네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뒀는데. 정말입니까, 장모님? 그럼 사업 계획서만 잘 보여드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자,
이제 출발할까? 세 사람이 탄 택시는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 바로 더 헤리티지로 향했습니다. 와, 여기 저희 어머니가 그 국밥집 물려주실 때 딱 한 번 와봤었는데 여기서 미팅이라니 정말 떨리네요. 이 사람아, 격을 맞춰야 대접을 받는 법이야. 이런 곳이라야 한 사모님 같은 큰 손이 마음을 여는 거라고. 정경숙의 말에 영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최고층에 위치한 VIP 라운지.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융단과 눈부신 샹들리에, 그리고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에 영민은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중년 여성이 우아한 자태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기꾼 한미란이었습니다. 어머, 경숙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한미란은 마치 오랜 지인인 듯 정경숙에게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투와 몸짓 하나하나에 부유함과 여유가 넘쳐 흘렀죠. 아닙니다, 사모님. 저희도 방금 도착했어요. 강서방, 세연아 인사드려. 한미란 사모님이야.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강영민입니다. 김세연입니다. 영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뻣뻣하게 굳은 채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경숙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네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민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호호 뭐려. 좋은 사업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죠. 자리에 앉자마자 한미라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영민은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펼치며 30년 전통 국밥집의 역사와 자신의 새로운 온라인 사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이 끝나자 한미라는 흡족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흥미롭네요. 전통 있는 가게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죠? 네, 한 20억 정도만 투자해 주신다면 정말 업계를 뒤흔들 자신이 있습니다. 영민이 상기된 얼굴로 외치자 한미라는 잠시 정경숙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20억이라 좋습니다. 그 정도면 저한테는 큰 돈도 아니니 한번 믿어보죠. 네, 정말 투자해 주시는 겁니까? 영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하자 정경숙이 그의 팔을 지그시 누르며 말했습니다. 강서방, 일단 앉아. 세상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 법이야. 내가 혹시 몰라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왔지. 정경숙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미라는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는 척하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경숙 씨는 일 처리가 확실하시네요. 조건도 아주 합리적이고 이대로 진행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영민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자 세연이 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서명부터 하고 축하해도 안 늦어. 마음 바뀌시기 전에 빨리 서명해. 한미란이 펜과 함께 계약서를 영민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장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영민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장에 달하는 계약서의 두께에 잠시 망설이는 빛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계약서인데 제가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 라운지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차가워졌습니다. 한미란이 보란 듯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제가 한 10분 뒤에 청담동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정경숙이 곧바로 영민을 압박했습니다.
강서방, 뭘 그렇게 꾸물거려. 이거 내가 아는 변호사 시켜서 꼼꼼하게 다 검토한 거야. 한 사모님 바쁘신 분인데 실례야, 실례. 맞아, 여보. 이런 황금 같은 기회는 다시 안 와. 뭘 망설여. 아내 세영까지 재촉하자 절박했던 영민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잠시 생각이 짧았습니다. 장모님과 사모님을 믿습니다. 영민은 더 이상 계약서를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곧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정경숙과 세연 그리고 한미란의 입가에 간신히 참아왔던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서명을 마친 영민이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미라는 계약서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투자금은 내일 오전에 바로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은행 마감 시간이라 오늘은 좀 어렵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한미란이 유유히 사라지자 정경숙은 곧바로 최고급 샴페인을 주문했습니다. 자, 우리 사위의 성공적인 새 출발을 위하여. 장모님, 정말 꿈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은 아무런 의심 없이 생애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정경숙과 세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맑고 경쾌한 크리스탈 잔소리가 VIP 라운지 안에 울려 퍼지고 영민이 모든 걱정이 사라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샴페인을 들이켜던 바로 그 순간 라운지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칼날처럼 반듯한 정장 차림의 이한석 실장이 들어섰고 그 뒤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박정희가 당당한 기세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시장 옷이나 초라한 행색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최고급 맞춤 정장에 전문가의 손길로 완벽하게 연출된 헤어와 메이크업. 그녀의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위엄이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라운지 안에 있던 모든 지배인과 직원들이 그녀를 발견한 순간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외침이 라운지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소리에 정경숙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회장님? 누가 회장님이라는 거야? 아, 저기 남자분? 정경숙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왜 저기 계시지? 아니, 어머니가 아닌가? 닮은 사람이겠지? 영민은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입을 떡 벌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여긴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세연이 정의를 보며 쏘아붙이자 이한석 실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더 헤리티지 호텔 박정희 회장님이십니다. 세연은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시어머니가 그토록 갈망했던 부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는 압도적인 사실 앞에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회장? 말도 안 돼, 우리 시어머니가요?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정경숙부터 넋이 나간 아들과 며느리까지 벌레 보듯 차갑게 한 번씩 훑어본 후 라운지 가장 상석에 여왕처럼 우아하게 앉았습니다. 이한석 실장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얼음장 같은 침묵 속에서 정희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감히 내 국밥집을 상대로 무슨 짓들을 한 거지? 차가운 목소리가 세 사람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영민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왜 여기에 회장님이라니요? 네가 내 가게를 헐값에 팔아넘기려고 한 바로 그 상황이란다. 그제야 정신이 든 세연이 도끼 어린 목소리로 발악했습니다. 어머님 팔아넘기다니요? 그리고 팔아넘기든 삶아먹든 무슨 상관이세요? 그 가게는 법적으로 엄연히 제 남편 강영민 소유라고요. 시어머니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법적으로 내 남편 거라고. 정희는 세연의 발악에 가소롭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이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이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 서류 가방에서 증여계약서 원본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4년 전 회장님께서 아드님께 국밥집을 증여하며 작성했던 계약서 원본입니다. 여기 12조 3항을 자세히 보시죠. 이 실장이 가리킨 조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본 국밥집의 창업 이념과 본래의 맛을 훼손할 시 모든 소유권은 즉시 증여자 박정희에게 귀속된다. 영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경고가 벼락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 실장은 인정사정 없이 다음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드님이 가게를 맡은 후 한우를 값싼 수입산으로 바꾼 재료 변경 내역서입니다. 이것은 공장 김치를 사용했다는 거래 명세서고요. 그리고 이것은 20년 넘게 일했던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며 남긴 진술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명백한 계약 위반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가게는 법적으로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영민아, 넌 내 것도 아닌 것을 팔아넘기려 했으니 이 추잡한 사기 행각의 공범일 뿐이지. 정의의 서늘한 선언에 세연과 정경숙은 법적으로 완벽히 패배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경숙 씨의 사기 행각을 볼까요? 이 실장의 손에서 또 다른 서류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한미란이라는 이름은 가명. 본명은 김선미 사기전과 삼범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두 분이 카페에서 나눈 대화 녹음 파일입니다. 스피커에서 모녀의 추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투자 계약서지만 실제로는 매매 계약서야.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으로 서명하는 순간 끝이야. 자신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정경숙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호텔 법무팀을 통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고발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 실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라운지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섰습니다. 정경숙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안 돼. 난 안 가. 잘못했어. 사부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경숙이 정의의 발치에 엎드려 빌었지만 정의는 얼음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들이 정경숙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나가는 동안 모든 것을 잃은 세연은 이성을 잃고 영민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무능하고 멍청한 놈. 내가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런 꼴까지 당했겠어. 세연이 핸드백을 영민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난 이제 너 같은 놈이랑 단 하루도 못 살아. 이거지 같은 집구석, 인연 끊고 말겠어. 세연이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증오에 찬 눈으로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문으로 향하려던 바로 그 순간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던 이한석 실장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김세연 씨. 비켜. 당신이 뭔데 날 막아. 세연이 날카롭게 소리치자
이 실장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경숙 씨와 함께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당신 역시 사기 공범 혐의로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세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저 녹음은 저건 전부 우리 엄마가 시켜서 한 짓이라고. 궁지에 몰린 세연은 곧바로 정희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발, 제발 영민 씨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세연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지만 정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가장 무서운 거절이었습니다. 이 실장이 입구에 남아있던 다른 경찰관에게 조용히 고갯짓하자 경찰관이 다가와 세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세연 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이거 놓으라고. 난 죄 없어. 다 저 남자 때문이야. 저 한심하고 무능한 인간 때문이라고. 세연은 마지막까지 영민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어머니가 끌려나갔던 그 문으로 똑같이 끌려나갔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화려한 라운지 안에는 마침내 완전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한순간에 아내와 장모,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영민은 그 자리에 무릎이 꺾여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꿈이야? 도대체 이게 뭐야? 영민이 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지만 정희는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한참 뒤 정희의 단호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영민은 마치 얼어붙은 듯 울음을 뚝 그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인 걸 이제야 알았어? 정희가 의자에서 일어나 영민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민은 무릎을 꿇은 채로 어머니의 발치에 매달릴 듯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용서? 정희의 입가에 얼음 같은 조소가 걸렸습니다. 내 놈이 한 짓을 두 눈으로 보고도 내 입에서 용서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 그때 옆에 서 있던 이한석 실장이 또 다른 서류철을 정희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정희는 그 서류를 받아 그대로 영민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뭔지 똑똑히 봐. 내 손으로 직접 서명한 내 놈의 죄값이야. 영민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방금 전 마지막 희망이라 믿으며 기쁘게 서명했던 바로 그 계약서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영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건 투자 계약서가 아니었어. 그래. 아버지가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국밥집을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팔아넘긴다는 매매 계약서지. 정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영민은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을 발견하고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본 계약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놈이 나중에 억울하다고 소송조차 걸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아놓은 독소조항이야. 내 장모와 내 아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널 속였는지 이제 알겠어? 영민은 계약서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절규했습니다. 속았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장모님과 세연이가 저를 완벽하게 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 손에 총이라도 들이밀고 협박하던 그건 아니지만 너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네 발로 걸어가 네 손으로 직접 서명한 거야. 정희의 말에
영민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장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게다가 강영민 씨, 당신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가게를 팔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당신 역시 저들과 똑같은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사기꾼이라니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부터 내가 결정할 일이지. 정희가 다시 상석의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민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기회? 정희의 목소리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국밥집을 물려줄 때, 30년 비법을 가르쳐 줄 때, 그 모든 것이 기회였어. 그런데 넌 그 모든 걸 걷어찼지. 내 아비와 내가 피땀으로 쌓아 올린 30년 전통을 고작 몇 달 만에 쓰레기통에 처박았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돈 몇 푼 아끼자고 20년 넘게 우리와 함께한 가족 같은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맛이 변했다는 단골 손님들을 진상 취급하며 내쫓았어. 그러고도 네가 나중에 네 아버지 볼 면목이나 있는 거니? 정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영민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세연이가 부추겼다고? 남 탓하지 마라. 그 모든 걸 결정하고 실행한 건 바로 너야. 정희가 소리를 지르자 영민은 바닥에 완전히 머리를 박고 흐느꼈습니다. 한참 동안 아들을 노려보던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왔는지. 정희가 통유리창 너머 서울의 전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호텔이 누구의 것인지 아니? 네. 더 헤리티지 호텔 회장, 그리고 정희 F&B 회장이 바로 나, 박정희다. 영민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약속했거든. 자식에게 물고기를 물려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자고. 내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숨기고 너에게 국밥집 하나만 맡겼던 거야. 정희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넌 편한 길만 찾고 노력은 하지 않았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해봤다. 모든 부동산과 은행이 너를 거절했던 건 전부 내가 막았기 때문이야. 처음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내 몫이었지. 나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어. 내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내 힘으로 일어서길 바라면서. 하지만 넌 끝까지 사기꾼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갔지. 영민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제가 한심한 놈입니다. 제가 쓰레기입니다. 정희는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며 이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실장, 영민이 당장 내보내세요. 네, 회장님. 이 실장이 다가와 영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민은 어머니에게 기어가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기회는 이미 끝났다. 정희는 끝내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처절한 절규가 텅 빈 VIP 라운지에 메아리 쳤지만 굳게 닫힌 그녀의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결국 영민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한남동 빌라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갈 곳 하나 없던 그는 며칠 전 제 손으로 어머니를 내쫓으며 건넸던 바로 그 모텔 예약증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과 비참한 심정으로 그 모텔을 향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여기에 보냈구나. 어머니가 묵었을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좁디좁은 방. 영민은 그곳에 스스로를 가둔 채 며칠째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탓을 하며 악을 쓰던 아내의 모습과 속수무책으로 경찰에 끌려가던 모습이 번갈아 떠오르며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다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정말 끝이야. 영민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하다가 결국 이성을 잃고 핸드폰을 벽에 집어 던져 박살냈습니다. 그렇게 폐인처럼 사흘을 보내던 날 밤 밖에는 장대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영민은 비틀거리며 모텔을 나섰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흠뻑 젖은 생쥐꼴이 된 그는 홀린 듯 더 헤리티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호텔의 화려한 불빛과 어둠 속에서 비를 맞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영민은 그 자리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단 한 번만, 단 한 번만 저를 만나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혀를 차며 비웃었지만 영민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 로비를 지나던 정희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이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듯 차갑게 외면하고 지나쳤습니다. 뒤따르던 이한석 실장이 그런 정희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렇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비가 많이 옵니다. 저런 쇼맨십으로 내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하지만, 가죠. 정희는 단호하게 발걸음을 옮겼지만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이 실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민은 2시간이 넘게 비를 맞다 보한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호텔 앞에 나타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영민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한강공원 벤치에 넋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한석 실장이었습니다. 이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강영민 씨. 어머니가 보내셨습니까? 이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꺼내 영민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영민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건 영민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세연이 쓰레기라며 버렸던 아버지의 유품이자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던 바로 그 그릇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으신 겁니까? 회장님 지시였습니다. 사람들을 풀어 아드님이 살던 빌라의 쓰레기가 향하는 모든 매립지를 일주일 내내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셨습니다. 영민은 그릇을 부서져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이것이 회장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이자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 실장이 정의의 말을 그대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라. 내 힘으로 돈을 벌어 내 손으로 직접 지은 쌀밥 한 숟가락을 이 그릇에 떳떳하게 담을 자격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내 앞에 나타나거라 하고 전하셨습니다. 바닥부터 다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또다시 나를 실망시킨다면 그땐 정말 인연을 끊고 평생 얼굴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민은 그릇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그릇을 찾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회장님께서는 내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뿔이다. 반드시 찾아내라. 라고 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민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이 실장이 떠난 후에도 영민은 한참 동안 낡은 국밥 그릇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에 대한 처절한 후회의 눈물이자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 보겠다는 굳은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 위로 영민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더 헤리티지 호텔 지하 1층의 거대한 주방은 이른 아침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수십 명의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곳 가장 후미진 곳에서 한 남성이 묵묵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영민 씨, A 테이블 접시 세트, 빨리.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호텔 주방의 가장 낮은 자리, 설거지와 잡무를 담당하는 막내 직원으로 일해온 영민이었습니다. 과거에 오만하고 나태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영민 씨, 오늘도 제일 먼저 왔네. 성실한 건 알아줘야 해. 동료 직원의 칭찬에 영민은 그저 겸손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밤늦게 모든 업무가 끝나면 그는 혼자 주방에 남아 선배들의 어깨너머로 배운 요리를 연습하곤 했습니다. 엉망이었던 칼질은 이제 제법 모양새가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깊은 맛을 낼 수 있을까? 그날도 혼자 남아 양파를 썰며 연습하던 그의 뒤로 호텔의 총주방장인 최 주방장이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안 퇴근하고 연습 중이야? 아, 주방장님,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됐어. 그런데 자네 요리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누구한테 배운 적 있나? 예전에 어머니께서 국밥집을 하셨습니다. 영민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하자 최 주방장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밥? 허허, 그거 보통 정성으로는 안 되는 음식인데. 언제 한번 실력 발휘해서 직원들 식사로 국밥 한번 끓여봐. 제가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영민은 손사래를 치며 물러섰습니다. 며칠 후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호텔 최고층 VIP 라운지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박영준 회장이 방문했습니다. 실장님, 박 회장님께서 특별 메뉴를 주문하셨습니다. 지배인의 보고를 받은 이한석 실장이 주문서를 확인하고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밥? 그것도 옛날식 전통 국밥을? 이 실장은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주방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죠. 최 주방장님, VIP 고객께서 전통 국밥을 주문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최 주방장이 곤란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국밥은 저희 주방에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메뉴라 죄송합니다. 그때 이 실장의 눈에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채소를 다듬고 있는 영민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이 실장의 눈에 의미심장한 빛이 스쳤습니다. 저기 강영민 씨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께서 국밥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최 주방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주방의 모든 시선이 영민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보고 국밥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까? 영민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자 최 주방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영민아. 이건 기회야. 자네 실력을 한번 보여줘봐. 영민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홀로 갈고 닦았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민은 곧장 자신의 고시원 방으로 달려가 지난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닦고 또 닦았던 낡은 국밥 그릇을 소중하게 챙겨왔습니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그릇을 본 최 주방장이 감탄했습니다. 허허, 그릇 한번 제대로구나. 영혼이 담겨 있어. 영민은 떨리는 손으로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방식 그대로 정직하게 사골을 고아내고 손수 김치를 볶아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주방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그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처절했던 성찰이 담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낡고 오래된 그릇에 담긴 국밥은 그 어떤 최고급 요리보다 더 깊고 진한 향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회장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CCTV 화면으로 말없이 지켜보던 정희의 입가에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옅은 미소가 아주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 아들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옆에 서 있던 이한석 실장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실장, 네 회장님, 저 그릇 참 깨끗하네.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닦았다고 들었습니다. 정희가 화면 속 정성을 다해 국밥을 그릇에 담는 아들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 힘으로 그릇을 채웠구나, 내 아들.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떳떳하게 그 그릇을 채운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국밥 그릇에 담긴 뜨거운 국밥은 과거와의 진정한 화해이자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한때 아버지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을지로의 작은 골목. 바로 그 자리에 따뜻한 국밥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가게 안은 테이블이 고작 4-5개뿐인 작은 공간이었지만 구석구석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진하게 우러난 사골 국물 냄새가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사장님, 나왔어. 국밥 한 그릇 얼른 줘. 예전 가게의 단골이었던 할머니 한 분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주방에서 땀을 닦던 영민이 달려나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따라 더 정정해 보이시네요. 금방 뜨끈하게 말아드릴게요. 얼마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이 할머니 앞에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자마자 감탄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우리 영감탱이가 살아있을 때 함께 먹던 그 맛 그대로네. 아직 멀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따라가려면 한참 더 노력해야죠. 영민이 겸손하게 말하자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 이제는 정말 옛날 사장님 솜씨랑 똑같아. 청출어람이라더니. 영민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산해진 가게에서 영민이 조용히 그릇을 닦고 있을 때 가게 문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따뜻한 국밥입. 고개를 든 영민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문 앞에는 평범한 옷차림의 어머니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님으로 왔다. 국밥 한 그릇 내어주겠니? 정희는 마치 평범한 손님처럼 말하며 구석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앞치마를 고쳐맸습니다. 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으로 끓여드리겠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하고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반짝거렸습니다. 아들의 땀과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잠시 후 영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님을 대접하듯 아버지의 유품 그 국밥 그릇에 정성껏 끓여낸 국밥을 담아 정희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영민은 숨을 죽인 채 어머니의 평가를 기다렸습니다. 1년 반이라는 속죄의 시간이 심판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희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맛있구나. 그 짧은 한마디에 영민의 눈에서 끝내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머니? 그래. 너의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아주 좋아했을 맛이야. 정희는 묵묵히 국밥 그릇을 비워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했구나. 네,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민이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든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라는 거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전통과 정성을 지키라고 하셨는지도요. 영민의 말에 정희는 그저 만족스러운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어느새 그릇을 깨끗하게 비운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얼마니?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어머니께 돈을. 정희는 지폐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단호하게 올려놓고는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영민이 다급하게 뒤따라 나오자 정희가 뒤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국밥 정말 맛있었다. 조만간 단골 손님으로 또 오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영민은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향해 허리가 끊어지도록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밥집을 나온 정희는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 아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친 영민은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국밥 그릇을 정성껏 닦고 또 닦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손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았다 비워낸 소중한 그릇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씩씩하게 걸어 나서는 영민의 뒷모습을 골목 끝 어둠 속에서 어머니 정희가 한참 동안 사랑스럽게 지켜보다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낡은 국밥 그릇에서 시작된 길고 긴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희망을 향한 또 다른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